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산 갑자사화가 크게 일어나 일시에 청료줄이 사륙되어 거의 태반이 죽었다. 한 이시성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교리로 지내다가 목숨을 건지려 달아났다. 보성을 지나다가 한 곳의 이름에 목이 몹시 말랐다. 마침 시냇가에 한 여자아이가 물을 깃기에 이교리가 황급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마실 물을 구하니 그 여자아이가 바가지에다 물을 둔 후 버드나무 잎을 따서 물에 띄웠다. 그러므로 이교리가 속으로 의아스러워 물었다. 지나는 길손에 갈증을 심하여 물을 구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물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주는 것이오. 제가 나그네께서 몹시 갈증나 하시는 것을 보니 만일 찬물을 급히 마시다가 반드시 뜻밖의 병이 나실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교리가 이 말을 듣고 잠못 놀라며 그 명민함의 지혜에 끌려 이에 네 집의 여자임을 물으니 개울 건너 유기장의 딸이라고 대답하였다. 교리가 드디어 그 뒤를 따라 유기장의 집에 가서 사이되기를 정하여 일신을 의탁하게 되었다. 교리는 본래 서울 재상가의 아들로 오직 학업을 일삼았을 뿐이니 어찌 유기 만드는 방법을 알리요. 날마다 할 일 없이 오직 낮잠으로 일과를 삼으니 유기장 부부가 성내어 꾸짖었다. 내가 사위를 대릴 사이로 얻은 본래의 뜻은 유기를 만든 일을 보조하기 위함이요. 소위 신랑이란 자가 다만 조속으로 밥만 먹고 오직 낮잠만 일삼으니 일개 고리장이나 다름없을 뿐이라. 다음부터 아침 저녁으로 밥을 반만 덜어 주어라. 그 딸이 이를 심히 민망히 여겨 늘 부모 눈을 피해 속이고 음식 주기를 게으르지 않으며 이교리에게 은밀하게 말하였다. 군자의 상이 거친 범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때 액을 만나 공공한 처지로 방황하고 있으나 훗날에는 반드시 복록이 무궁할 것입니다. 온컨대 어려운 괴로움을 견디시고 운일 도래하기에 기다리세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은정이 아주 돈독하였다. 이와 같이 지낸 지 수년 후 중종으로 임금이 바뀌었다. 이에 연산군 조정에서 죄를 얻어 패한 선비들은 모두 너기러이 사면하고 그 관직을 되돌려주리라 큰 조서를 천하에 반포하였다. 교리의 본가 또 기타 오랜 벗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이 교리의 소재를 탐문하였다. 이 이야기가 널리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자자하니 이 교리도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심히 기뻐하여 장차 출각할 방법을 생각하였다. 마침 초하루가 되자 주인집이 장차 유기를 관부에 납품하려 하자 교리가 이에 장인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관부에 납품하러 가겠네. 그 장인이 꾸짖었다. 그대와 같이 몹시 잠만 자고 돈 가서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유기를 관부에 납품한단 말인가. 또 내가 납품할지라도 늘 보고 물리는 일이 많거늘 그대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무사히 납품하겠는가. 그러고는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딸이 말하였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진실로 알기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알기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였으니 소녀의 시아비가 비록 불민하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는 것을 본 연후에 그 가부를 이야기하세요. 어찌 미리 그 불가함을 책망하시는지요. 한번 시험 삼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에 허락하니 이교리가 직접 유기를 지고 관문을 도착하여 곧장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가 큰소리로 본관 사또를 불러 말하였다. 아무 곳에 사는 유기장이가 유기를 납품하노라. 본관 사또는 곧 이교리와 평소 절친한 무변이었다. 본관이 그 소리를 들은 뒤 얼굴을 살펴보니 크게 놀라 버선발로 당에서 내려와 손을 모으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대가 목숨을 구하고 있으니 도망 후에 종족을 어느 곳에 감추었다가 오늘에야 어찌 이렇게 행색으로 나온 것인가.
도중에서 그대를 찾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속히 상경하게. 그리고는 술과 음식을 내와 잘 대접하고 또 의관을 가져와 옷을 바꿔 입게 하였다. 이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죄를 진 사람이 목숨을 유기장의 집에서 도둑질하여 오늘까지 죽지 않고 모질게 살아 목숨을 이어왔네. 어찌 태양을 달치 볼 줄 뜻하였겠는가. 본관이 수레와 말을 준비하여 상경하기를 재촉하니 이교리가 말하였다. 3년이나 주인과 나그네의 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딸과 조광의 정이 있으니 내가 마땅히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수일 후에 출발하려 하네. 자네는 내일 내가 사는 곳을 방문해 주게. 그리고는 다시 올 때의 옷으로 갈아입고 유기장의 집으로 돌아와 이번에 유기를 무사히 상납하였소 하니 장인이 말하였다. 기이하도다. 옛글에 말하기를 올빼미도 1000년을 늙으면 능히 꽁을 잡는다 하더니 과연 헛말이 아니로구나. 오늘 저녁은 마땅히 큰 사발에 밥을 주거라. 다음날 날이 밝자 이교리가 일찍 일어나 문간에 물을 뿌리고 쓰니 장인이 말하였다. 우리 사이가 어제 무사히 유기 납품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또 문간을 송소하니 전일에는 낮잠만 일삼던 때가 비교하면 거의 대인꾼자가 되었도다. 이교리가 집방석을 뜰에 펴니 장인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이교리가 말하였다. 금일 본관이 장차 행차하기에 이와 같이 하오. 이렇게 말을 하니 장인이 냉소하며 그대가 꿈속을 말하는구나. 본관의 주의가 어찌 우리같이 천인의 집에 행차할 까닭이 있으리요. 이는 1000가지에 가깝기도 하고 10,000가지도 가깝지 않는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라. 지금 생각하니 어제 유기를 무사히 납품했다는 것이 필연 노상에 버리고 돌아와 과정된 헛말이 아닌가 싶다. 장인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 밖에 물러거라 하는 벽제의 소리가 들리더니 관부가 공방하전이 채색 반석을 가지고 급히 달려와 방 안에 펴며 말하였다. 본관사또의 행차가 문 밖에 이미 도착하였다. 이러하니 장인의 부처가 크게 놀라 올곧빛이 변하여 머리를 잡고는 울타리 사이에 숨었다. 잠깐 동안 앞을 안도하는 소리가 문에 이르려니 본관이 말에서 내려 방 안으로 들어와 이교리의 손을 잡고 한눈에 마친 후 교리에게 말하였다. 제주씨와 상면하고 싶네. 교리가 이에 그 아내를 하여금 와서 뵙게 하니 아내가 검소한 차림으로 와서 절하였다. 그 몸까지는 태도가 단아하여 상천의 여자와는 크게 다르니 본관이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이 학사가 어느 처지에 있어 다행히도 제수씨의 힘을 얻어 오늘에 이르렀으니 비록 의기남자가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경탄치 않겠소. 그 딸이 옷깃을 여미고 대답하였다. 미천한 여자로 군자의 건지를 얻어 오신 지 3년에 귀한 본인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대접하고 일을 처리하는 절차를 무례가 많았습니다. 어찌 감히 본관사또의 체한 말씀을 받겠습니까? 이러하자 본관이 큰소리로 칭찬하고 갈래를 명하여 유기장의 부부를 불렀다. 장인 부부가 매우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무릎 걸음으로 납작 엎드려 뜰 아래 부복하여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를 못하였다. 본관이 갈래로 하여금 부축하여 일으키게 하여 마루에 올라오게 하고 술을 내려 치하하였다. 하루 이틀 지나니 이교리의 사실과 앞뒤 이야기가 퍼져 알게 되니 여러 거울의 수제가 차례로 와서 뵙는 것을 문 앞에 끊임이 없고 매일 인마가 모여 떠들썩하니 구경하는 자들이 담과 같았다. 이교리가 본관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비록 상천의 딸이라 하여도 내가 이미 배필로 삼아 3년간 함께 산 정의가 있을 뿐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정성과 예의를 갖추었으니 내가 지금에 귀하게 되었다고 바뀌지 못할 것이네.
온컨대 교자 하나 빌려 함께 가고자 하네. 본관이 이에 수레와 말을 준비하고 행구를 갖추어 이교리의 부부를 한양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이교리가 대궐에 들어가 은혜에 살해하니 중종 임금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자초지정을 물었다. 이교리가 그 전후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두세 번이나 탄식하며 이 여자는 가히 천한 첩으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 특별히 후부인으로 올리라 하였다. 이교리가 오래지 않아 지위가 판서에 이르고 그 여자와 더불어 동신토록 쾌로하여 지체놓고 귀함이 비교할 데가 없으며 또 자녀가 집안에 그득하였다. 이것은 곧 판서 이장곤의 이야기라 하더라. 옛날 시골 마을에 어떤 한량이 건달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다. 시골을 휘젓고 다니던 그는 한번 대처에 가서 행세를 해보겠다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한양에 올라와 이곳저곳 다니다가 종로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다. 머리가 하얀 영감과 젊은 청년 하나가 함께 길을 가면서 말을 나누는데 야 이놈아 왜 이놈아 하고 서로 반말을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한량은 괘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그들을 뒤따라갔다. 둘은 계속 반말로 농치거리를 주고받으며 한참 가더니 갈림길에서 헤어져서 영감은 북쪽으로 향하고 청년은 서쪽으로 향했다. 한량은 영감을 따라가서 말을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노인장 왜 그러? 아무리 농담도 좋지만 어찌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젊은 사람하고 반말을 합니까? 그러자 영감이 한량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보시오. 그자가 사람처럼 보이우?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라 평안도 어느 고을 동원기둥에 사는 천년모은 치네요. 그러면서 펄럭펄럭 길을 가는 것이었다. 한량은 가던 길을 되돌아봐서 서쪽 길을 향해 바삐 걸음을 옮겨 청년을 따라잡았다. 여보시오 젊은이 왜 그러? 아까 보니까 웬 노인장이란 반말을 하던데 젊은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자가 사람처럼 보유?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한경도 어느 고을 동원 고목 속에 사는 천년 먹은 여우라오. 그리고서 휘휘 길을 가는 것이었다. 그 무렵 나라에는 큰 근심거리가 생겨났다. 평안도 한 고을의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아무라도 하룻밤 넘기지도 못하고 자꾸 죽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그 고을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고칫거리였다. 임금이 방을 붙여서 지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그 시골 한량이 방을 보고 임금을 찾아갔다. 제가 평안도 고을로 가겠습니다. 무사 30명만 딸려 보내주십시오. 임금이 반가이 여겨 허락을 하자 한량은 바로 평안도 고을로 향했다. 고을에 당도한 한량은 관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정고를 하기 시작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청년이 눈에 띄었다. 한량은 부하를 시켜 몰래 그 청년 뒤를 밟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느냐? 병원의 서쪽 기둥으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알았다. 그날 저녁 한량은 서울에서 데리고 온 무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너희들은 동원 서쪽 기둥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기둥에서 무엇이 나거든 사정 보지 말고 찔러라. 명을 받은 무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숨어 기다리는데 삼경 무렵이 되자 정말로 기둥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먼저 발견한 무사가 신호를 보내자 30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 물체를 찌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물체는 괴이한 비명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살펴보니 눈구르기만 한 커다란 지네가 검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한량은 그렇게 지네를 퇴치한 후 편안히 고을 오는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경도 한 고을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원님이 내려가는 족족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곳이었다. 임금은 급히 한량에게 명을 내려 한경도 고을에 부임하도록 하였다. 다시 무사를 거느리고 한경도 땅에 부임한 한량은 고을 사람들을 종거하기 시작했다.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노인이 눈에 띄었다. 한량이 다시 부활을 시켜 그 노인 뒤를 밟게 했다. 얼마 후에 노인이 동원 뒤뜰의 고목나무 뒤로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한량은 무사들에게 고목 근처에 숨어 있다가 무엇이 나오든 찔러 죽이라고 명을 했다. 무사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자니 상경 무렵 고목나무 속에서 새 한 마리가 펄러덩 날아 나왔다. 무사들은 얼른 활을 쏘고 창을 휘둘러 새를 떨어뜨렸다. 무사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꼬리가 6 달린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목에서 다시 새 한 마리가 펄러덩 날아 나오더니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 무사들이 깜짝 놀라 활을 쏘았지만 새는 화살을 피해 하늘로 사라졌다.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내가 큰 후환을 남겼구나. 그 일이 있는지 얼마나 지났을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사신이 나와서 그 한량을 찾기 시작했다. 중국 천자가 새로 얻은 항우가 요괴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조선에 요괴를 잘 잡는 인자가 있다니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사신까지 보내서 특별히 부탁을 하는 터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시골 한량이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한량이 곰곰이 생각하니 아무래도 전에 놓친 여우의 장난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여우를 어떻게 찾아내서 물리쳐야 할지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그냥 무작정 부딪혀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한량이 한양을 떠나 만주벌판을 지날 때였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달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가 슬피 우는 듯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무인지경의 들판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한량이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서 살펴보았지만 소리를 내는 물체는 찾을 수가 없었다. 한량은 날이 밝았지만 길을 떠나지 않고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울음소리가 쟁쟁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량은 소리가 들려오는 들판으로 나가서 땅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그러다가 보니 무언가 손에 탁 잡혔다. 땅에 반쯤 묻혀있는 녹슨 자물쇠였다. 이건 뭐지? 그러자 뜻밖에도 그 자물쇠가 난 자물쇠요 하고 말을 했다. 아니 웬 자물쇠가 말을 한단 말이냐. 어찌된 일이지? 내가 하도 오난을 맺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물쇠란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법인데 나는 세상에 생겨난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도 못했으니 어찌 천수의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헌데 내가 열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오늘 풀어주면 나 또한 당신을 도와주지요. 한량은 그 자물쇠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근처의 대장간을 찾아가서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들었다. 한량이 열쇠를 꽂아서 잠긴 것을 딸깍 열어주자 자물쇠는 이렇게 시원할 수가. 드디어 나의 평생 오난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량에게 거듭 할애를 하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자물쇠는 한량의 길 안내를 도맡아 했다.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김없이 탄탄대로가 나타났다. 그런데 하루는 자물쇠가 한량으로 하여금 큰 길을 벗어나
산속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그 집에는 백발 영감과 할멈이 있었는데 한량이 찾아 들어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다. 영감과 할멈이 한량을 대접한다고 밥을 해주는데 물을 썰어 지은 이상한 밥이었다. 한량이 기이하게 여겨 자물쇠한테 물으니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이었다. 한량은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그 집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끼니 때마다 나오는 무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사흘 만에 오두막집을 나오면서 한량이 자물쇠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사람이 아니라 백두산 산신령입니다. 백두산을 지키고 있다가 그만 천년 묵은 여우 부부한테 쫓겨나서 이리 오게 되었지요. 순여우는 당신의 손에 죽었지만 아직 암여우가 남아있는지라 백두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 암여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답답한 양반이로군요. 중국 천자가 어떤 미녀한테 홀려서 새 장가를 들었으니 그게 여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한량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그럼 항우를 없애야 된단 말이냐?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의 천자의 항우를 없애야 한다는 말에 한량이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것보다는 천년 먹은 여우를 어떻게 당할지 그게 문제였다. 한량은 중국 도성에 다다라 천자 앞에 다가갔다. 그래, 내가 우리 황후를 괴롭히는 요괴를 처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량은 자물쇠가 알려준 대로 대답을 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오늘 밤에 제가 항우마마 거처에 들어갈 테이니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냐 알았다. 그날 밤 한량은 천자에게 받은 커다란 철퇴 하나를 들고서 항우의 거처로 들어갔다. 그러자 항우가 한량을 바라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가 두순 땅에서 천년 먹은 순여우를 죽인 자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항우가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한량에게 펄떡 덤벼들어 한량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때 한량의 품속에서 갑자기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나와 항우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자물쇠의 말을 듣고 숨겨두었던 다리가 셋 달린 삼족구였다. 삼족구가 짖는 소리에 항우는 깜짝 놀라 물러서더니 훌떡 제주를 넘어 꼬리가 9개 달린 암여우로 변했다. 여우와 삼족구가 서로 물고 물리며 혈전을 벌린 무렵 한량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철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철퇴를 아이들 방울 돌리듯 가볍게 휘둘러서 여우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다. 철퇴 맞은 여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됐습니다. 여우를 물리쳤어요. 그래. 그런데 이상한 일이야. 내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 걸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전날 오두막에서 산신령한테 얻어먹은 밥이 동산밥이었답니다. 어허, 그리 된 일이었군. 다음날 항우전에 쓰러져 있는 꼬리 9 달린 백여우를 발견한 중국 천자와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항우가 천년 먹은 여우였다고 하는 말을 더더욱 놀라 몸소리를 쳤다. 중국 천자는 조선의 한량 덕분에 나라를 구했다며 공을 치하하며 상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시골 한량은 중국 땅에까지 가서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한마을에 사마장자와 마마장자라는 사람이 살았다. 둘은 어려서 함께 자라며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사마장자는 그러지 않아도 많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서 근동에서 제일가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마마장자는 집안 살림이 자꾸자꾸 기울어 하루하루 끼니도 있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때는 한겨울이라 먹을 것이 몹시나 귀한 때였다.
마마정자 집에는 이미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째 입에 풀칠도 못한 채 쫄쫄 굶는 중이었다. 마마정자는 뼈와 가죽이 서로 맞붙다시피 한 처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먹을 것을 구하려 집을 나섰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릴 적 친구인 사마정자의 집이었다. 여보게, 사마정자 안에 있는가? 날쎄. 그러자 사마정자가 사랑방 문을 빼꼼 열더니 마마정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아니, 누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오. 여보게 날쎄, 나 마마정자를 모른단 말인가. 사마정자는 낯빛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마마정자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신가? 저 다름이 아니고. 마마정자가 말을 더듬자 사마정자가 말 밑둥을 뚝 잘랐다. 혹시라도 곡식 얻으러 온 거라면 그냥 돌아가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니 말세. 마마정자는 얘기를 꺼내보기도 전에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빌려주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 하진 않았는가. 이미 끝난 얘기니 낭패 보기 싫거든 어서 돌아가게. 그 말과 함께 사마정자는 방문을 탕 닫아버렸다. 마마정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뒤돌아서서 사랑채를 나섰다. 무거운 걸음을 옮겨 사마정자의 집을 나서려는데 나직이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사마정자의 며느리였다. 그 손에는 곡식 담은 자루가 들려있었다. 자, 어서 이걸 가지고 가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본래 나쁜 분이 아니시니 미워하지 마세요. 자루를 받아들면서 사마정자가 혀를 찼다. 이 흉악한 집에 이런 착한 며느리라니. 그때 사마정자의 행실이 낱낱이 내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다. 마을 뒷산 산신령이었다. 어릴 적 친구까지 매정하게 내쫓은 것을 본 산신령이 참지 못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사마정자의 집을 찾아갔다. 남이아불타불 간센보살. 스님이 연불을 베자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소매를 끌면서 속삭였다. 스님, 경치기 전에 어서 가세요. 그러자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불을 외웠다. 남이아불타불 간센보살. 남이아불타불 간센보살. 그러자 사마정자가 방문을 왈칵 열어젖히며 고함을 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메타작을 해서 끌어내라. 내 참, 오늘 재수가 없으려네. 장자님, 다른 분도 아니고 시수차 오신 스님이신데요. 그러자 장자의 얼굴이 벌개져서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지고 있던 담뱃대로 종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리고는 담뱃대를 옮겨 연불을 메고 있는 스님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놈! 내가 우리 부모 제사도 안 치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시주를 바치라고?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사마정자는 그만 호된 발기질로 스님을 넘어뜨리고는 하인을 시켜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버리게 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조생아. 그 한말을 남긴 채 스님은 호이호이 길을 나섰다. 사마정자의 며느리가 시주쌀을 챙겨서 불이 나게 달려가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했다. 자업자득에 인광을 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집안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짐작한 사마정자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다. 그리고 정환수를 떠놓고서는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다. 집안에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사마정자가 넉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한참 몸부림치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다.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갑자기 생각에 미쳐 마마정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돌을 밟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마마정자였다. 장자님, 마마장자님,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요.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마마장자가 차갑게 말했다.
너희 시아버지가 죽는데 내가 뭘 어쩌란 말이냐. 장자님, 성자님은 모르시게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아버님만 살려줄 수 있다면 제 목숨을 몇 번이고 내놓겠습니다. 부디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마마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애원을 하자 마마장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다. 허허, 내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외면하리.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려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서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갖다 놓아라. 그리고 숨어서 살피면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게다. 알겠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마장자가 뜻모를 말을 덧붙였다.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수들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느냐? 그러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장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급히 창고문을 열어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정성껏 술을 빚기 시작했다. 집안 사람들은 미친 사람 대하듯 바라보았으나 며느리는 눈길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자 새 신발 7켤레와 새 돈 7냥을 함께 챙겨서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에 나가 푸짐하게 7쌍을 보아 놓았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오돌오돌 떨면서 손을 모으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얼마를 지났을까 달빛 안에 거무스러운 형체들이 나타나면서 두리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추워. 날도 무척 춥구나. 추운 건 고사하고 배가 고파서 못 참겠는걸. 아휴, 이 집도 이제 못해 먹겠어.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가 굵고 내 구석에 뿔이 나고 벌레 옷을 입었으며 아랫도리에는 무릎까지 hen경이 찼으니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했다. 그 수가 모두 7이었다. 다리를 지나던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어허, 누가 음식을 차렸네? 그거 푸짐하기도 하고는. 배고픈데 잘됐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서 말했다. 참으라고. 누가 내놓은 건지도 모르면서. 그러자 사자 하나가 벌써 밥상 앞에 들러붙어 있는 다음이었다. 아, 그건 다음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갔다.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동냥까지 챙긴 다음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때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길로 훌떡 뛰어나가 사자들 앞에 엎드렸다. 사자님네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세요. 사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사마장자가 제 시아버님입니다. 제 정성을 봐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저승사자들 사이에 그만 야단이 났다. 아이고, 이거 제대로 걸렸구먼.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가 아닌가. 벌써 음식을 다 먹었으니 이를 어쩌나. 이제 우린 죽었네 그려. 그렇게 한참 호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했다.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얼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그때까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사마장자가 갑자기 열이 내리며 안정을 찾았다. 그러더니 언제 아파냐는 듯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멀쩡하게 거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마마장자 집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저녁 낮에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마마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다. 사마장자를 잡으러 갔던 저승사자들이
사마장자 대신 마마장자를 잡아간 탓이었다. 소식을 듣고 마마장자 집으로 달려간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한바탕 통곡을 했다. 장자님,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장자님, 마마장자가 사마장자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다. 그때 마마장자는 7명의 저승사자한테 꼼짝없이 붙들려서 황천강을 건너 저승 땅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다. 이놈,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게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 불속에 쳐넣어라. 예이. 저승사자들이 막 마마장자를 끌고 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달려와 염라대왕한테 원정을 올렸다. 대왕님, 통촉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서 죽을 목숨을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 제사를 잘 받들고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십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나간 사람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저희 자손인 마마장자란 말씀입니다. 놀란 염라대왕이 마마장자를 잡아온 사자들을 불러들였다. 여봐라, 너희가 잡아온 사람이 사마장자가 아니더냐? 그게 어찌된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저승사자들이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났다. 이런 못난 놈들 같은 이라고 너희들을 어찌 믿고서 일을 맡긴단 말이냐. 당장 이놈들을 하옥하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속절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염라대왕이 신하들한테 명을 내렸다. 마마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사마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제복이니 어쩌하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지옥에 갇힐 뻔하다가 겨우 풀려난 마마장자는 또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다. 사자들은 마마장자를 이끌고 메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다시 장자를 확 밀어서 간물 속으로 풍덩 빠뜨렸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마마장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다. 사람들이 막 연습을 하기 위해 시신을 묶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때껏 마마장자의 시신을 지키며 울고 있던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살아나자 그 손을 붙들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마마장자 또한 웃으면서 사마장자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다. 너는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그간의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탄복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마장자가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쳤음을 물론이다. 사마장자는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마마장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 두 집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고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뽀로롱 뽀로롱 삐요 삐요 삐요.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다. 파랑새는 마치 할아버지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천천히 앞에서 날기 시작했다. 파랑새는 깊은 산속으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가 목이 말라 주변을 돌아보니 마침 작고 예쁜 옹달샘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엎드려서 샘물을 마셨다. 거참, 그 물 한 번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맛있는 샘물을 2번 더 마셨다. 물을 마시고 나니 너무 졸려서 할아버지는 샘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잠에서 깼을 때에는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할멈, 나왔소. 늦어서 걱정했지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쳤다. 아니, 댁은 누구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기를 몰라보자 답답해서 거울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울 속에는 까만 머리카락에 주름 하나 없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다음 날 할머니도 그 산물을 마셨다. 잠시 뒤 잠에서 깬 할머니는 예쁜 각시가 되어 있었다.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졌구려. 그런데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샘물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속 옹달산을 찾아갔더니 생가에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어버렸구나.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젊어진 부부는 그 아기와 함께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총각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자 짜증이 난 총각은 어느 날 정몽 속에 있는 배 2피를 가지고 몰래 집을 떠났다. 고개를 넘자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새머리 탈이라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귀가 솔깃해진 총각이 말했다.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얼른 새머리 탈을 씌우고 깔고 앉아있던 쇠가죽을 총각 등에 척 걸쳤다. 총각은 금세 누런 소로 변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쇠고삐를 끌고 장으로 갔다. 소가 된 총각은 억울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빨리 나를 사람으로 되돌려주세요. 그러나 소 울음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소가 된 총각을 농부에게 팔아버렸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큰 탈이 납니다. 그러니 무밭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했다. 소가 된 총각은 날마다 힘들게 일하면서 지난날 잘못을 뉘우쳤다. 날마다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으니 벌을 받아도 마땅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일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거야. 그때 저쪽에 무밭이 보이자 할아버지 말이 생각났다. 총각은 밭으로 달려가 물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깜짝 놀란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왔다. 그랬더니 소는 없고 웬 낯선 총각이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부지런히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연못가에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가 뚝 부러지더니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렸다. 아이고, 내 도끼. 나무꾼이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는데 연못 한가운데서 산신령이 나타났다. 왜 울고 있느냐?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주마.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 산신령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은 잠시 뒤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나 나무꾼은 이번에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산신령은 다시 한번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나무꾼의 쇠도끼를 들고 나왔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마음씨가 바르구나.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다. 옆마을의 욕심쟁이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들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무를 찍는 척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도끼. 잠시 뒤 나타난 산신령에게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니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산신령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기는커녕 자기 도끼도 잃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었다. 농부는 파란 부채를 꺼내 붙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코가 쑥 길어지는 것이었다. 놀란 농부가 얼른 파란 부채를 붙였다. 그러자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참 신기한 부채로구나.
농부는 부채를 붙여서 코를 눌렸다 줄였다 하며 좋아했다. 며칠 뒤 집에 쌀이 떨어지자 농부는 부자 영감을 찾아가 쌀을 구워달라고 부탁했다. 뭐? 어림없는 소리 말게. 부자 영감이 버럭 화를 냈다. 농부는 몰래 빨간 부채를 꺼내 살살 붙였다. 그랬더니 부자 영감의 코가 순식간에 길어졌다. 며칠 뒤 부자 영감이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농부는 부자 영감을 찾아가 맥을 짚은 척하며 파란 부채를 살살 붙였다. 부자 영감의 코가 원래대로 줄어들었다. 농부는 부자 영감의 재산을 절반 나누어 받아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심심해서 코가 얼마나 늘어지는지 모르고 빨간 부채를 계속 붙였다. 농부의 코는 쭉쭉 늘어나 하늘까지 올라갔다. 하늘나라 부엌에서 불을 떼던 궁녀가 부지깽이를 농부의 코에 꿰어 놓았다. 아이고 뜨거워라. 깜짝 놀란 농부가 파란 부채를 붙였다. 그러자 코가 줄어들며 농부의 몸이 둥둥 떠올랐다. 그 순간 궁녀가 코에 깬 부지깽이를 빼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농부는 땅으로 떨어지며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농부는 코끝에서 모기한테 물린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다. 그 아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루에 넣고 꽁꽁 묶어두었다. 아이고 갑갑해 죽겠네. 자루 속의 이야기들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사이 자루 속의 이야기들은 그만 귀신이 되고 말았다. 아이는 자라서 총각이 되었다. 총각네 집에는 영리한 머슴이 있었다. 하루는 머슴 총각이 방 앞을 지나는데 방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머슴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자루 속에 가두어 두다니. 며칠 있으면 그놈의 장가가니 그때 혼을 내주자. 자루 속에서 떠드는 것을 알고 보니 귀신들이었다. 나는 셋이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배나무에 먹음직한 배로 달려있다가 나를 따먹고 죽게 만들래. 나는 그 녀석 지나가는 길에 옹대샘이 되겠어. 난 셋이 집에 가서 바늘방석이 되어 있을게. 머슴은 무서워서 몸이 부들부들 떨었다. 드디어 총각이 장가가는 날이 되었다. 머슴도 신랑을 따라 새색시 집으로 향했다. 어디만큼 가자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달려있었다. 저기 저 배 좀 따오너라. 신랑이 말했지만 머슴은 못 들은 척했다. 어디만큼 가자 이번에는 옹달샘이 보였다. 저기 저 물 좀 떠오너라. 이번에도 머슴은 못 들은 채 하고 길을 갔다. 마침내 셋이 집에 도착했다. 신랑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늘방석에 앉으려 했다. 머슴은 신랑을 힘껏 떠밀어 버렸다. 내 이놈 무례하구나. 이 무슨 짓이냐. 그제야 머슴은 신랑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신랑은 자리 속에 들어있던 이야기 귀신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머슴과 형제처럼 잘 살았다.